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상공인, 영세 사행업자 등 민생과 관련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원팀이 되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될 이 국가적 위기에 경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공격은 자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거리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했지만 권한대행의 출석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가 정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부총리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총리님에 대해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과 같은 막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일 법사위에서는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십시오. 의원님, 이건 경제의 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비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관련된 방위비, 관세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방위비와 관련돼서는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정략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관세 전쟁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퍼졌다라고 하는 의심부터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이 아니고 타협으로 가자, 협상으로 가자, 그리고 큰 틀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축소지향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상호 관세율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20개 FD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호 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여력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을 할 거라는 그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국 정부랑은 지금 사실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 민관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이것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전략을 노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관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과 LNG와 무역 균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협상 전략과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는 지금 이제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장관급과 그 다음에 그 실무자급들이 만나서 그 소통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온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자산에 대한 이탈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복귀라고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무역 수지인데 또 미국의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달러 중심의 어떤 자본 거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이 미국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월가와 메인스트리트, 그 다음에 금융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 아마 그 정치적으로 그 대변하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과격한 변화는 분명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은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와 들과 또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그 90일 유예를 하고 그다음 밀고 당기는 이런 전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달러 패권이나 우리의 외환 보유가 상당 부분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의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략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또 미 10년 장기 국채물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리 발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시절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한대행 시절 또는 지금의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논을 서로 나눠봤었는데요. 더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질문 중에서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3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29분 정도가 계십니다. 특히나 오는 6월 4일이면 무려 3대 정권을 거쳐서 현직에 재임하는 기관장도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치적 공세라고 의원이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 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냈습니다.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토 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선 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값은 강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물가,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부총리님께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분명히 5가지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투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최근에 통상 이슈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게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의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런 어떤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충격, 우리가 흔히 말하면 관세 충격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다음 기업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제2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본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현재 우리한테 맞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 법인까지 포함한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도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기업적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총리, 불법 파업 조장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글쎄 의원님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또 중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다양한 부문에 겹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총리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적인 입법 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죠. 계속 말씀하시죠.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시죠. 이러한 악법들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조용해 주세요. 자, 의석에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면 의원님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세요.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도움의 솔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는 그런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춘 말바꾸기로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말로는 성장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산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의 숨통을 조여온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기만을 넘어서 자기 부정을 화려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성장을 말하는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편가르기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의 가치는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번지르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혼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경제를 살릴 리더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지킬 국가전략,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용정치가 절실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선택을